지난 추석 이후부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쵸.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9월 이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수요가 많이 매매 수요가 증가했었는데 그 이후로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수요가 줄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출 규제라든가 특례 보금자리론도 끝나고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구입 가능 매물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위소득의 가게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파트 비율이. 그게 3이라는 건 뭐냐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집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푸시하지 않으면 시장에 수요가 없다.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빠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런 수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변동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요 감소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나치게 높아진 가계부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높아진 집값에서 이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송 기자 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좀 잘못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특히 부동산 시장을 논하면서 공급만 하면 혹은 살 사람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사람은 있어.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남 집값은 안 빠져. 거기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고 싶은 거하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하고는 달라요. 다 사고 싶죠. 근데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유효 수요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집값이 빠르게 급등했고 그리고 가계부채도 증가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살 사람들이 없으면 당연히 집값은 빠지고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요. 결국엔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구분해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매매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 즉 유효 수요가 감소했고 그중에서 유효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집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이 공급인데 이 공급은 매도 물량입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어쨌든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유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고 하반기 때부터는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특히 송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낮춘 물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제가 구분해서 전망하는데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다시 크게 감소할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총선 공약이다라고 판단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신데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약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까? 무주택자를 기반으로 해서 연령의 제한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연령의 제한은 지금도 없죠. 나이 드신 분들도 신생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신생아라는 조건이 걸렸잖아요. 그런 조건이니까 범위가 좀 축소된 거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대출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난해 말씀하신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때 대출 받아서 가격을 올리면서 집을 샀는데요. 다시 막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아무리 금리를 싸게 줘도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 1%, 2%포인트 낮춰준다고 그러는데 샀는데 집값이 막 5천만 원, 1억씩 빠지면 그게 금리 낮춰준 효과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의미 있게 이렇게 변동시키기는 좀 힘들다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정책은 시장을 크게
이 기조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예상치 못한 정책일 것.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세 번째,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그런데 신생아 대출은 과거에 없던 정책은 한 조건에만 들어가요. 예상한 시점과 또 예상했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의미 있게 움직이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는 겁니다. 금리 얘기할 때가 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의 변동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이유는 일단 금리의 변동폭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뭐 의미 있게 하락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진 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서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중간 단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금리 인하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돼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고 해서 시장이 또 집을 살려는 사람들 몰려들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높아진 집값을 비교할 때는 금리가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해서 주택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하기는 힘들다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 4%대로 떨어져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져도 예상했던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도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금리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아니고요. 금리의 영향력이 결국엔 영향 정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락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금리에 그동안 금리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자산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금리만 보시는데 이제 금리의 영향 정도가 줄어들고 또 금리가 변동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의미 있게 변동되기에는 제한적인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언제나 나오실 때마다 공급은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 구축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역시 예상대로 다시 매물이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만 기준으로 해서 한 뭐 조금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7만 8천 호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매물의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 매물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매물의 증가가 가격을 낮춘 매물까지 이어진다는 게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건 전제 조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물이 증가해야 가격을 낮추는 매물도 증가하죠. 네. 그죠? 매물 증가도 없는데 가격을 낮춘 매물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게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 지표를 보시면서 저건 그냥 그 매물이 그냥 내놓은 거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걸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보는데 저게 일종의 단초라는 겁니다. 저게 시작돼야 그다음에 공급 증가에 쉽게 말해서 호가를 낮춘 공급의 증가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지표이기도 해요. 전셋값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네. 이 전셋값 움직임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들이 오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매매 수요가 줄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올해 전세 가격 오른다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전세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이 높은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계약이 많아지고 있냐면 전전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전세죠. 그래서 이 높은 전세 가격을 사실은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 비중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는 많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안 오르고 전전세라는 방식. 이 전전세 기준은 보증금이요. 월세 240개월치 이상인 반 전세를 말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보증금 금액이 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계약 비중이 많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이 더 오르긴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